예, 안녕하십니까. 병원을 만드는 사람들의 하진석 대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. 원장님들이 이제 좋은 개원 입지를 받고,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시고, 인터넷에 검색도 많이 해보시는데, 일단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었을 때,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가장 베스트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렌트프리 받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2개월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. 제가 한 달, 3주 정도밖에 못 받은 건물도 있긴 있었습니다. 거기는 워낙 위치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했고 경쟁도 많이 붙어서 그때 건물주분이 나는 그렇게까지 못 주겠다. 사정사정해서 아예 안 준다는 거를 이제 3주, 한 달 정도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케이스 말고는 전국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2개월은 받으시고 여기서 더 받으면 좋긴 좋습니다. 그만큼 월세가 세이브 되는데 원장님들이 보통 이거를 협상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건물주분 입장에서는 병원이 들어오면 건물값이 올라갑니다. 월세도 월세지만 건물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선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은 만약에 2개월만 준다고 하는데도 못해도 한 달에서 2달, 많게는 3달까지도 이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협상을 하시면 원장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간판에 대한 거를 저는 웬만하면 계약서에 한번 적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원장님들이 이제 계약하기 전에 나는 외부 간판을 어디 붙일 거고 건물 안에 내부를 어디 붙일 거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개원 전부터 보통 달아야 되니까 이 자리에 내가 1년 이상, 2년 이상 좀 달게 해달라. 이것도 협상을 하셔가지고 오케이 하시면은 이것도 계약서에 넣으시고 뭐 기타 그 건물에서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광고물 같은 경우도 이제 협상을 보신 다음에 이 부분들은 계약서에 다 넣으신 게 좋습니다. 건물주분들이 이거를 안 넣어놓으면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얘기를 원만하게 했는데 이분들도 그걸 까먹더라고요. 까먹어서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다른 임차인들이랑 이게 조금 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을 돌리면서 안 해주려고 한 분들도 간혹 있으셨거든요.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 부분도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간판을 협상을 봐야 건물주분이 잘 해주세요.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이 부분 다 협상을 보고 이 협상 사항을 특약 사항에 다 간판도 무조건 넣으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. 제가 용도 변경 말씀드렸을 때도 일반적으로 건축사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그것도 이제 평수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. 근데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. 우리는 병원이니까 우리가 병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건물주분이 좀 해준 게 맞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신 분들도 있어요. 제가 한번 계약을 진행해 보면 지금까지 한 5대5? 한 6대4로 해주신 분도 있으셨고 아니면은 그냥 뭐 그거는 당연히 임차인이 내가 뭐 쓸지 그거는 임차인이 용도 변경해야 되는 거지 않냐 이렇게 완강하게 하신 분들도 있으셨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리가 워낙 좋다면 그냥 이제 원장님 비용을 지불하고 차라리 계약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건물주분이 해준다고 했었을 때는 또 말이 바뀔 수 있으니까 용도 변경 부분도 누가 할지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건물주분 보고 해달라 하고 그 해준다고 하면 그 사항도 이제 특약 사항에 넣는 게 좋고요. 왜냐하면 결국에 원장님이 처음에는 건물주분이랑 다 웃으면서 계약을 하시는데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결국 계약서를 보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래 용도 변경 건물주분이 해주기로 했어 이랬는데 막상 가니까 안 해주고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긴 하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용도 변경도 누가 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특약상에 꼭 넣으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독점 계약. 독점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 진료가 못 들어오게 이거는 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건물들은 예를 들어 이제 구분 상가 한 건물인데 각 층마다 각 칸마다 이제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주인이 다를 때는 사실 그 건물의
내 동일 진료과에 대한 독점 계약을 할 수가 없지만,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한 명의 건물주라면은 이 독점 계약을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. 이 부분도 안 넣으셔가지고 원장님들이 뭐 밑에 정형외과 들어왔는데 위에 통증외과 들어오고, 제가 이런 케이스도 봤었거든요. 그래서 꼭 무조건 독점 계약을 꼭 넣으셨으면 하고, 특히나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 건물에 이런 계약서 안 쓰시면은 막 2개, 3개씩 들어오거든요. 뭐 당연히 이제 그 뒤에 들어오는 원장님들이 뭐 치과는 여러 개 들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건물주분들을 꼬셔가지고 입점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한의원이나 치과 이런 경우는 무조건 독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기용량 증설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또 협상을 보셔야 됩니다. 전기용량 증설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계약 전에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내 진료과에 맞는 필요한 전기 용량이 있습니다. 처음에 원장님들이 상가를 계약하시게 되면, 예를 들어 내 진료과에는 35kW가 필요해, 이렇게 됐었을 때 35kW가 다 들어와 있는 상가는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방치해두면 관리비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 건물주분들이 막 비어 있으면 한 3kW 정도로 그냥 유지하고 있거든요. 전기용량 증설 같은 경우도 저도 이게 뭐 또 법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, 보통은 1kW 증설하는데 한 98,000원에서 한 110,000원 이 선 안에 나가거든요. 그러면 원장님들이 보통 3kW 있는데 내가 한 30kW 써야 되냐면 27kW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, 그러면 비용이 이미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전기용량 증설 같은 경우도 원장님이 처음에 계약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건물주분한테 이것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.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들어오면 건물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병원을 굉장히 원하는 그런 건물주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그냥 그런 분들이 그냥 뭐 한숨은 쉬겠지만 그래도 전기용량 증설까지 내가 해줄게요 하는 건물주분들도 좀 있으세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세이브를 본 게 좀 많다 보니까, 원장님들이 이제 내가 계약하기 전에 내 진료과에 필요한 전기용량 이런 거는 일단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 물어보면 보통은 잘 알고 있으시거든요. 이게 이제 왜 인테리어 제가 물어봐라고 하냐면,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장비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, 사실 또 전기 용량이 가장 큰 부분이 차지한 게 그 에어컨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이 이제 평수마다 또 몇 대 들어가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 물어보면 어느 정도 전기 용량 증설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원장님이 부동산 계약하시기 전이겠지만 뭐 병원 관련 인테리어 업체에 뭐 좀 할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하신 다음에, 혹시 이제 전기 용량 얼마 정도 필요해요,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면 거기서 대충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. 그러면 그거 듣고 나서 한번 건물주랑 협의를 봐보고, 협의를 안 되면 이제 원장님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. 이것도 제가 해보면, 이거는 솔직히 한 7대3 비율로 7 정도는 보통 원장님들이 하셨고, 3 정도는 건물주분들이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협상하면서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은 특약상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화장실 공사입니다.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처음에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, 화장실 공사를 내가 원장실에 뭐 옆에 하겠다 하면은 보통 이제 바닥 뚫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코어 작업이라고 하는데, 그 대변 같은 경우는 코어 작업을 지름으로 한 7cm 정도의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밑에 층에 이제 협의도 봐야 되고, 근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계약 전에 원장님이 얘기 안 하셨다가 건물주분들이 바닥 뚫는 거 나 너무 싫어, 그냥 하지마, 이렇게 하시는 건물주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계약 전에 꼭 나는 화장실을 원장실에 쓸 거고, 그래서 바닥을 뚫는다 그러면 이제 밑에 층 협상도 봐야 되고, 이것도 건물주분이 좀 같이 협상을 해줬으면 좋겠고, 난 무조건 바닥을 뚫기 때문에 이거를 승인해달라, 이거를 계약 전에 얘기를 하셔야지,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공사할 때 보니까 화장실 하니까 바닥 뚫어야 되네, 그때 건물주분한테 얘기하면 건물주분이 싫다, 나는 내 건물에 이거 구멍 뚫는 거 싫다, 이렇게 얘기하실 가능성이 또 크거든요. 실제 그렇게 얘기하신 건물주 되게 많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약 전에 화장실에 원장실을 쓸 거고, 그러면 이제 바닥 뚫는 이제 코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처음에 건물주분한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. 얘기해서 이것도 이제 특약 사항에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. 보통 이제 월세 요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년에 5%입니다. 2년에 5%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고,
제가 만나본 건물주분들 중에 이제 건물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그냥 쭉 그냥 10년 정도 그냥 똑같은 월세로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, 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2년에 5% 정도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게 조금 아깝다 하면은 원장님들이 조금 계약 기간을 늘려서, 예를 들어 이제 2년에 5%니까 계약서에 2년이 아니라, 그러면 저희 5년 계약서를 쓰겠다, 5년 쓰고 이제 3년에 뭐 5% 올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어차피 2년하고 거기서 이제 끝낼 원장님은 없으시니까 이제 5년 계약해서 3년에 5% 올리는 걸로 합시다. 이제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게 그래도 이제 건물주분이 좀 잘 해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만약에 5년 해가지고 3년에 5% 이게 협의가 되면 이것도 이제 계약서에 쓰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철거 여부. 철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철거가 다 돼 있습니다. 있는데 제가 몇 군데는 다녀보면 이 철거를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. 그런데 보면은 이제 건물주분이나 이제 상가 주인분들이 그 전에 쓰시던 분들이 그냥 놔두고 그냥 도망간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. 간판이나 뭐 외부 시트지나 아니면은 뭐 철거도 어느 정도만 해놓고 뭐 디테일하게 다 안 돼 있거나 이런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.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처음에 얘기를 안 하면 건물주분이 그거 그냥 뭐 임차인이 그냥 하세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원장님께서 한번 이제 외부 간판, 내가 달아야 될 간판 자리에 그 전 임차인들께 달려 있는지, 그 다음에 시트지, 외부 시트지,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계약 전에 안에 한번 둘러보셔가지고 철거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하게 원장님이 철거하실 사항이 아니거든요. 아닌데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제 건물주도 그냥 배째라, 그냥 너희가 해라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계약 전에 꼭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, 철거 같은 경우도 무조건 임대인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를 이제 쓰시면 되고, 이렇게 제가 8가지 정도 설명을 했는데 8가지 원장님이 협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어디 가도 크게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약 전에 잘 협상하셔가지고 꼭 특약사항에 이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외에 제가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원장님들이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내가 이제 적용을 받냐 안 받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신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나 뭐 이런 보증금이 높았을 때 임대차 보호법에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특약사항에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사항들을 그 준하는 만큼 이제 적용을 시켜준다 이렇게 넣고, 이게 만약에 또 뭐 약간 애매하고 찝찝하다 하면 건물을 예를 들어 월세랑 보증금이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평수가 넓은 거거든요. 아니면 층이 다르거나 분할 계약을 합니다. 이렇게 한 케이스는 제가 거의 없긴 한데, 예를 들어 100평이면 50평 계약서를 2개를 써버립니다.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1억에 한 1000이다 하고 했었을 때 1억에 1000이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을 못 받거든요. 근데 이걸 반으로 자르면 5천에 500이기 때문에 5천에 500은 또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칸을 나눠 가지고 2개를 아예 계약서를 써버리시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한 케이스는 제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찝찝하다고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면 특약사항에 임대차 보호법에 준하는 사항들을 좀 해달라 요걸 넣거나 아니면 분할 계약을 제시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등본은 원장님들이 일단 가압류 여부 확인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인터넷 딴 데 찾아보면 좀 잘 나와 있습니다. 상가 가압류에 대해서. 저도 이제 확인을 하긴 하는데, 이제 상가 그 등기부 등본에 이제 가압류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현재 가압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, 몇 분이 물어보셨던 건데 만약에 이 건물이 딴 데 넘어가서 내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셔서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이제 사업자가 나오시면 그 관할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. 그 확정일자를 받으면 원장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변제권이 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원장님 보증금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업자 나오시면 세무서 가서 그냥 확정일자 한번 받으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계약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